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 어디죠? 저 뒤쪽에. 네, 왼쪽 저기 통로 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뉴스토마토에서 일하고 있는 최하영 기자라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김용장 선생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그 북한군 600명 침투설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군, 그러니까 우리 측 특수군 30명에서 40명이 광주에 왔다. 세 번째 5월 20일 점심 전에 전두환이 헬기편으로 광주에 왔다. 전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직접 목격 혹은 확인하신 것과 정보 취득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것을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것이라면 그 취득 경위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그 기자님께서 물어본 그 질문이 여기서 아주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600명 북한군 특수부대는 사실이 아니고 온 바가 없다. 두 번째 뭐였죠? 편의대, 그러니까 특수군, 남한 특수군 30-40명이 운영이 됐다. 그다음 세 번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왔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확인해서 보고하게 된 그 경위를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경위를 그 얘기죠? 설명할 직접 목격과 이 정보 취득 방법 이걸 말씀해달라는 거죠? 네. 제가 그러면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위 말한 북한 특수군 600명 잠입설 혹은 침투설,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가 주장한 분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북한 잠수함 강릉으로 침투해서 그 다음에 태백산을 넘고 그리고 나서 문경을 지나서 또 지리산을 넘어 광주에 침투했다. 그분 지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96년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초로 남한에 침투한 잠수함은 잠수함이 아니고 잠수정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 영어로는 midget submarine이라고 그러는데요. 길이가 약 한 23m, 폭이 3.7m, 그리고 무게가 300톤이 좀 넘습니다. 승무원이 한 10명, 안내원 2명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때 침투했던 그 잠수정은 총 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바위에 그게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상륙을 해서 태백산을 타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지나가는 택시가 그걸 발견하고 해서 보고를 한 것이 시작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승무조들은 운동을 산악훈련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래서 침투조들이 다 사살을 했고 또 안내조도 2명을 사살했고 그리고 올라가는 차에 우리 남한군에 의해서 사살이 됐는데 딱 한 사람이 생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광수라고 당시 31세였습니다. 아마 살아있다면 한 60대 초반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만약에 600명이 들어왔다면 몇 척의 잠수함이 필요하냐면 대충 한 30척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그렇죠. 북한에서는 30정, 잠수정, 잠수정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당시 때 북한에서는 그렇게 많은 잠수정이 없었습니다. 1980년도에 강릉으로 침투했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태백산이나 지리산이 뭐 남산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잘못입니다. 그 600명 속에는 무슨
4살 먹은 여자아이도 있었고, 이건 완전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일수로 계산한다면 강릉에서 광주까지는 1,000리도 넘습니다. 그게 바로 600명 북한 특수군 침투설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건 얘기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때. 그리고 두 번째, 편의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편의대를 남한 특수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면은 좀 속된 표현으로 거지 옷을 했어요. 거지 옷을. 그리고 가발도 참 어울리지 않는 가발, 굉장히 이렇게 부피가 큰 가발, 어디서 그걸 구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썼고, 얼굴도 아주 새카맣게 탔고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뭐냐 하면은 시내 데모 군중 속에 들어가서 유언비어, 그 당시 때 유언비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도에서 온 군인들이 광주 시민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게 있었고요. 북한 게릴라들이 침투했다. 우리가 귀한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이 전부 다 군사정권에 사용된다 해가지고 광주 세무서를 불질렀습니다. 방어를 했습니다. 또 MBC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허위 방송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방어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저는 광주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편의대, 남한 특수 공작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광주 세 번째 전두환인데요. 광주, 예, 맞습니다. 전두환 씨가요, 21일 정오경에 헬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영 특전사령관, 505 본부대 이재우 대령,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당시 때 제 보고서에도 이름을 몰라서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쓴 보고서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대강 아실 겁니다. 어떤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은, 출발을 하면은 군에서는요, 조그만 집차 한 대가 어디로 이동을 할 때 거기다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허가를 받습니다. 하물며 비행기가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꼭 파일럿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행 계획서입니다. 그걸 작성해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는 게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한 파일럿은 어디에다 그 기록서를 갖다 주냐 하면 기지 지휘소라고 베이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갖다 주면 기지 지휘소는 바로 컨트롤 타워로 연락을 합니다. 이런 헬기가 어디로 출발하려고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컨트롤 타워와 관제사는 그 당시 때 상황을 살핍니다. 혹시 인바운드가 있는지,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비행기가 있는지, 아웃바운드가 있는지, 나가는 비행기가 있는지, 할주로에 어떤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 혹시 클리어한지,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이륙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성남에서 광주까지 온다면 대충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헬기는 보통 500km입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광주 컨트롤 타워에서는 교신을 합니다. 파일럿하고. 지금 몇 마일 밖에 있는가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파일럿은 40 miles contact. 지금 40마일 밖에 지금 와 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지금 몇 마일에 와 있느냐? 그러면은 파일럿은 20 miles contact, 20마일 밖에 있다. 그래서 광주 비행장 상공에 오면은 파일럿가 어디로 그 주차는 아니고 비행기니까 어디로 내릴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컨트롤 타워에서는 램프 2로 내려라 혹은 램프 1으로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광주에 와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와보지 않는 파일럿은 내가 램프 2가 어딘지 모르니까 나에게 팔로우 트럭을 좀 보내달라, 팔로우 미 트럭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등 뒤에다가 번쩍번쩍 불빛으로 이렇게 형광등처럼, 예, 형광등처럼 그 조그만 트럭이 나가서 유도를 해서 램프 2 주기장으로 파킹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두환 씨가 내려서 대기하고 있던 차로 단장실로 들어가고 단장실에서 회의하고 있는 동안에 똑같은 방법으로 파일럿은 또 플라이 플랜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런 과정이 전부 다 기록이 유지가 되고 무선 통신한 것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록이 파기가 되지 않았다면 제1전투비행단에 그 기록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기지지휘소에 있을 것이고 컨트롤 타워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부서가 소방소에도 있습니다. 소방서는 항상 스탠바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바로 출동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특조위에서 꼭 점검해야 할 장소들이 바로 기지지휘소, 소방서, 컨트롤 타워, 또 육군본부 상황실 이런 기록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리 신군부에서 모든 기록을 삭제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혹시 제 대답이 기자님 질문 제가 보충으로 기자의 뜻을 좀 전해드리면요.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국에 보낼 때까지 그 과정이 있을 텐데 약간 이제 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고고도 위성, 저고도 위성. 2시간 단위로 한반도 상공을 돌아서 예.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사진 수만 장을 찍는 거 아니에요? 위성을 예, 그렇습니다. 수만 장을 찍어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게 담양의 어디선가 한국 군인들이 뭘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가보시 했더니 예. 산피타를 깎아서 부대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사진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예. 하는 걸 예시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기자님이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위성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감청 예. 통신 장비를 더한 예, 예. 감청을 통해서 서로 교신하는 내용들을 다 취합하고 종합한다는 그런 크게 저는 장비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정보기관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휴먼 트랙 해가지고 휴먼 인텔리전스 대인 정보입니다. 또 하나는 테크닌 트랙 해가지고 테크니컬 인텔리전스 기술 정보입니다. 저희가 소개했던 501 부대 524 대대 광주 파견대는 휴먼티에 속합니다. 대인 정보. 그런데 인공위성이나 무슨 시그널이라고 해가지고 신호정보 또 코민트, 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전스 거기는 또 코민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전부 다 감청, 촬영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첩보 보고를 보내면은 그 보고가 올라갈 때 우리 본부를 통하고 또 우리 또 그 인스캄을 통하고 DIA를 통하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채널은 절대 우리 사무실로 이걸 확인을 해라 이런 법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카운터 체크가 되어버립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 2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어떤 보고에 대해서 자신이 있느냐 확실하냐 이런 대답을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확인이 안 된 건 그럼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 그리고 있겠죠. 우리나라의 그 당시 때는 MI 사무실이 전부 11개 있었습니다. 광주 사무실에서
어떤 보고가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거기에는 경찰청도 있고 치안본부도 있고 또 보안사령부도 있고 또 안전기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중앙정보부라고 그랬습니다. 중앙정보부도 있고 이런 데서 전부 다 정보가 같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스스로 카운트 체크가 됩니다. 네, 다음 충분하죠? 질문하시면 네, 다음 분, 네, 여기 어디죠? 아, 예, 예. 광주일보의 임동욱 기자입니다. 아까 우리 김홍찬 선생님께서 시신소각 첩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첩보였는지 크레딧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고요. 또 그때 당시에 그 희생자 안매장 관련해서 어떤 정보사항이 첩보사항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시신 소각에 관한 질문이죠. 예, 그때 50 청문회 때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매장은 없었다. 단 있다면 감매장은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그 양반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청문회 때 들은 사람들은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감매장은 있어도 안매장은 없었다. 그러니까 감매장한 시신들을 재발굴해가지고 일부는 광주 통합병원에 와서 소각을 했고 또 일부는 어디로 간지 그 당시 때는 몰랐지만 최근 보고에 보면은 신문 보고에 보면 시체 9구인가 11구가 김해 공항으로 수송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김해 공항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김해 공항으로 갔겠는가? 이건 제 추론입니다. 틀림없이 거기서 수장을 했을 것이다. 바위에 그 시신들을 바다에다 던졌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추론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저기 뒤에 그 뒤에 예. 예, 저는 JTBC의 유선희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증언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헬기 사격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의 첩보를 올리신 내용 중에 있다라고 김영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 이제 허장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헬기 사격 관련돼서 올리신 첩보 내용을 좀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기 사격과 관련된 보고 내용. 아, 예. 저는 그 당시 제 보고에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정보 보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길게 쓰지 않습니다. 또 쓰는 용어도 아주 간단한 단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지 않은 단어들을 골라서 씁니다. 그게 보고서를 쓰는 원칙입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번역이 바꿔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주 클리어하고 명확하고 두 가지로 번역이 안 된 단어 이렇게 쓰도록 저희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쓴 보고서에는 5월 21일 낮에 UH-1H 소형 헬기로 M60으로 머신 거닝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했고 그 위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 주변에서 했고 그리고 27일 광주천 상류 거기에서 위협 사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21일. 네. 지금 21일 말씀. 27일 광주천에서 27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제 보고 내용만을 저는 말합니다. 거기 아니 언론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브레이킹 뉴스의 김충길 기자입니다. 아 예. 김용장, 허장한 두 분 선생님의
용기 있는 증언에 존경을 보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장 선생님이 그 증언하신 5월 21일 전두환이가 광주에 왔다는 그 증거가 국내에 보고 서류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5.18 관련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 측에 한국 정부에서 5.18 관련 핵심 자료들을 좀 요청할 그런 개연성, 그런 부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허정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전두환이가 발포 명령자라고 언론에서만 다 이렇게 했었는데, 발포 명령자가 아닌 사살 명령자라고 이렇게 교정해 준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까 코끼리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조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걸러지고 규정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물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특조위 위원들을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 박광원 최고위원께서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대로 됩니까? 아니면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또 이런 역사적인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어떻게 유명무실하게 됩니까? 어떤 게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5.18 당시에 쓰여진 보고서가요, 미 국무성에 올라가고 미 국방성에 올라간 보고서들은 이미 비밀 해제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국회 도서실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은 먹칠로 해가지고 읽어볼 수 없도록 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미국 측에 요청을 하면은 제가 쓴 보고서들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혹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답변을 요구하셨던가요? 아닌가요? 아, 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지 제가 요점을 청취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래 와가지고 귀가 좀 멍멍합니다. 예. 네네. 아까 그 말씀은 이제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됐고, 우리 김용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두환 씨가 21일 날 왔다 안 왔다 하는 문제는 거론할 여지도 없고 확연한 사항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 제가 그 88년도인가 그 양심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자 한 분이 그에 대한 그 내용을 신문에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그 기재상에 허장환이가 서남이로부터,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수사부국장인 서남이로부터 들었다 카더라, 이거는 저희들 회의석상에서 거론되는 회의 주제하고 들었다 카더라하고는 개념이 틀리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기자분들이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누구누구로부터 들었다, 또 누구누가 카더라, 이것은 그 당시에 회의석상에서 서남이하고 수사관들하고 거명되는 회의 주제하고는 뭐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전두환 씨가 단행한 문제는 그 당시 회의석상에서 거명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다녀갔다는 것을 제가 입증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까 참 임동욱 국장님 질문 답변이 충분했나요? 제가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제가 아까 질문하는 걸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또 귀가 울리는데, 막 유추해서 제가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신문사시죠? 광주일보. 그 당시에 그
평정이 되고 난 직후에 날씨가 더웠습니다. 저희들 5.5 보안부대를 비롯해서 전남도청에 지문 감식관을 동원해가지고 혹여나 광주에 오열이 침투하지 않았나, 이 시민분들 사상자 중에 혹시라도 북계 간첩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엄중하게 가려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매장하고 안매장하고 틀린다 하는 것은 왜 틀리냐 하면은, 가매장은 다시 발굴을 하기 위해 묻어놓는 임시매장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공수특전단들은 그 가매장한 위치를 저희 보안사에 좌표를 표시해서 면밀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그 가매장된 상태의 시신을 다시 발굴했냐, 지문 채취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간첩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전부 지문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전문 감식 그 경관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문 채취를 했고, 다시 그 시신이 발굴된 시신을 다시 묻을 수는 없으니까 그 시신을 통합병원에 화장 처리했습니다. 그 통합병원장은 그 후에 국가로부터, 다시 말해 전두환 정부로부터 훈장으로서는 4번째 높은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공로표창장은 내무장관 표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보의 우리 합동수사본부의 부국장, 다시 말해 서남중령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몇 계단 높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통합병원장이 아무런 훈장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또 그 통합병원에 가면 꿀뚝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꿀뚝이. 그 꿀뚝의 사이즈나 높이가 통합병원의 보일러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기는 인가가 별로 없었는데 간혹 띄엄띄엄 있던 인가가 5월 하순이면 우리가 장독을 다 열어놓을 때입니다. 6월 초순경에는 장독 뚜껑을 못 열었다. 꺼멍이 내려와가지고 시신을 태우니까. 그리고 그때는 날씨가 더워서 환자들한테 난방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길 저는 가봤는데 그 당시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그 언론인 몇 분을 데리고 제가 가봤습니다. 보일러를 개조를 해가 보일러실을 개조해서 군형을 뚫어가지고 화장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외한이 봐도 틀림없는 화장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시신을 태우다가 모자라가지고 용량이 너무 오바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김해공항으로 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해양투기가, 쓰레기 해양투기가 인정됐던 시대입니다. 요즘은 이제 금해져 있지만은 그때는 해양투기 다 했어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해버렸습니다. 또 그때 소각한 그 유골을 광주시 청소분들을 동원해가지고 광주시 모체 매장도 하고, 또 그 청소부들한테 이제 보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급부도 저희들이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은밀하게 전부 추진되었습니다.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생자 가족들과 상의 없이 그게 이루어졌냐? 그 질문하신 분이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시네. 제가 사실 오늘 제 기자회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어르신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언론인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아직 예. 아니요. 그게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질문에 좀 말씀하신 필요한 질문을 팩트만 받아야 얘기를 하는 되니까. 순간이니까 조금 자제를 이쪽에 해주십시오. 주세요.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미디어스의 전혁수 기자라고 합니다.
김영장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5건의 보고서가 백악관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셨고 3건을 카타 대통령이 읽었다고 하셨는데 그 5건하고 3건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40건의 첩보 보고를 올렸고요. 그리고 그 40건의 첩보 가운데 미 백악관으로 들어간 보고서가 5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5건 가운데 카터 대통령이 3건을 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3건이 어떤 보고서인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보고를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정보요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야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유로 해서 표창장도 받고 현금으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30만 원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그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또 죄송합니다, 김 의원님 잠깐. 네, 여기 기자님. 응? 여기 아니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한국의 이슬 기자라고 합니다. 김용장 전 정보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5월 20일에 사복 군인들이 광주에 왔다고 하셨고 그분들을 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30에서 40명의 사복 군인, 그러니까 그 남성들이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복 군인이었다고 생각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직접 본 날이 5월 20일인지, 직접 그 사람들을 본 게 5월 20일인지, 그리고 목격한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 뭐 한두 시간, 뭐 그 정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화를 나눠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C-130 수송기를 타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비행 기록표를 확인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주 기자님이 굉장히 아주 예리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30명 내지 40명 편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고 그분들의 얼굴이나 어떤 움직임으로 봐서 군인들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9일인지 20일인지 그 날짜는 하루 정도 아마 오차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분들이 C-130을 타고 서울에서 광주로 왔고요.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질문?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보셨느냐? 보신 예,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제가 직접 봤고요. 그분들이 경납고에 들어가서 우연찮게 밖으로 나오는 2사람이 있었어요. 그 2사람 얼굴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또 대화를 하신 적은 있는지요? 그 거리가 제가 서서 본 거리와 그분들이 서 있던 거리가 한 30m? 그렇기 때문에 30m 거리는 그렇게 큰 뭐 거리에서의 오차는 없을 겁니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네. 앞으로 특조위나 혹은 기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열심히 그 자료를 발굴해 보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뭔 얘기를 하셨는지 비행 기록. 혹시 130이 성남에서 왔다는 혹시 비행 기록은 확인하신 거냐 이걸 묻는 건데. 그거요. 비행 기록을 확인했냐 하는 문제는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틴이라고 항상 해야 할 그 절차입니다. 단지 전두환 씨가 왔느냐 안 왔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 당시 근무했던 보안부 요원들 중에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 기자는 아니지만 그 아까 그
우리 질문과 우리 허정원 선생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중간 좀 보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감회장을 했고 네. 감회장한 걸 다시 파냈고 그 이유는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문을 찍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팔 수가 없으니까 상당 부분은 국군통합병원에서 소각이라고 뭐 화장 소각을 했고 일부는 이제 뭐 김해등에서 갔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 지문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신원은 확인할 수가 있었겠네요. 거의 100%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혹시 그렇게 지문 채취했던 분들이 예. 현재 행방불명자로 처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5.18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으로 처리되어 그 있는 지문 채취 업무에 제가 그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지문 채취에 참여한 요원이 누구다 하는 인적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네. 제가 직접 지문 채취를 하는 그런 그 부서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지문 채취가 됐고 그 시신 유기는 그런 식으로 됐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제가 거기 참여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예. 저기 저 여자 기자분이 그 말씀하신 시민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김용장 선생님은 미군 첩보기관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벌어지는 사항을 체킹해서 보고하는 임무를 가진 분이고 저는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 첩보를 발생시킨 자행하는 부서에 있었던 사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전두환 씨는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고 한편으로 중앙정보부장 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례적으로 전통적으로 보안사령관은 보안사령관 재임 시에 충성일지라는 걸 씁니다. 비망록을. 그건 전통적입니다. 그걸 일명 호랑이일지라고 그럽니다. 또 중앙정보부장은 그 반면에 양지일지라는 걸 씁니다. 그 중앙정보부가 뭐 양지를 음지를 지향하고 양지를 뭐 추구한다 이런 그 슬로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양지일지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 책임자의 그날 일지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보면은 홍성률 대령을 선무공작대장으로 해서 광주에 파견한다 하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선무공작단 편의대를 광주에 파견했다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간과를 해버린 사항이 하나 있는데 청문회가 88년도 청문회가 여기 저 박성무 의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당시 아마 청문위원은 아니셨지만은 평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당신 뭐하러 그렇게 광주에 자주 다녔나 왕래하고 매일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했냐라고 질문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편의복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편의복이 뭐냐고 누가 따져 묻는 청문회 국회의원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한 현상이다라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는데 정호영 씨가 편의대를 인정하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유념하십시오. 보충 설명이 됐습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뒤에 아직 언론인들이 그러니까요. 네, 네네네. 거기 뒤에 예. 여기 좀 이따 기회 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심윤지라고 하는데요. 그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발포 명령이 이제 초병한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보통 발포 명령을 어느 정도 그 지휘 체계에서 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포 명령은 명령이 아닙니다. 군인 복무 규율상 전투 수칙에서 군인 복무 규율상 초병이 자기의 신상에 위해를 가해오거나 자기가 방어하는 지역을 침탈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명령 없이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발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는 그것이 이제 그 뒤집어서 말하면 자유력 구사가 됩니다. 그게. 근데
다수의 군인이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는 자위력 구사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구태여 그 자위력 구사를 표현한다면 광주 5.18 그 전 기간 중간에 광주 일구 앞에서 그 일어난 발포 있죠. 사격 행위. 그거는 구태여 말한다면 발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위력 구사입니다. 그런데 광주역 앞이나 도청에서의 사살은 말 그대로 사살입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예. 네. 네네. 우리 저 전남일보 김선욱 기자고요. 일단 두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했던 감회장하고 지문 채취한 그 시신이 대략 몇 구 정도 됐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지금 저기 그 선문 공작대하고 편의되는 두 분이 다 크로스 체크로 일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략 3, 40명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수에 불과했을까?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김영현 선생님이 그때 아까 광주 방송국 방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추론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허정환 선생님이 실제로 그 편의대의 활동, 구체적인 활동들이 확인이 됐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선무공작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분이 보안사 공작과에 계시다가 101 보안부대 부대장으로 가신 광주 1고 출신 홍성률 대령입니다. 홍성률 대령입니다. 그분이 그 선무공작단을 총괄 지휘하는 현지 지휘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분이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분이 서해남 합수단 부단장이었고 그 총괄 본부 헤드쿼터는 다시 말해서 본부는 홍성률 대령의 처가가 있는 사동이었습니다. 그 사태 기간 중간에 발생된 독침 사건, 장기범위 사건 이런 것 등등이 홍성률 대령의 지시에서 전부 자행된 사항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건 확실히 수백 명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아까 이분이 말씀은 3, 40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와서 활동을 하고는 그때그때 철수하고 다시 다른 성격의 선무공작원들이 교체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활동한 것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유언비어 공수특전단의 그 평소의 임무 중에 적 후방 교란입니다. 그 다음에 적 지부 타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적 후방에 가서 다시 말해서 뭐 이민군들하고 싸운다, 북한군하고 싸운다, 북한군 복장을 하고 적 후방을 교란시키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또 보안사도 그런 임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능통한 특수요원들이 그때 다시 말해서 유언비어 날조죠. 무슨 조 이렇게 해서 전부 나눠집니다.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임무를 끝낸 사람은 얼굴 인식이 되고 사진 촬영이 되니까 철수하고 다른 조가 또 투입되고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우리 허장원 선생님께서 왜 이 10일 동안의 이 시나리오, 이 공작이 39년이 되도록 안 밝혀졌는 한 몇 가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5.11 연구회라는 그 기관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철저하게 모든 자료들을 폐기하고 감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까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5.11 연구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또 이름은 왜 5.11인지 뭐 이런 게 좀 사실은 궁금합니다. 5.11 연구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5.11 분석 대책반이었습니다. 광주 505 보안부대가 5.18 전 과정을 희석시켜서 자기들이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자도 발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순수한 입장에서 처음에 출발해서 보다 보니까 이것이 변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변조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변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오야붕인 전두환식 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법리적인 문제가 따르고 상당히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따르겠다 싶으니까 각계 전문인들, 검사나 또는 법조인들 이런 분들을 초빙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거기에 초빙됐던 분들이 다시 말해 부역자죠. 그런 부역자들이 지금 어떤 분이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초빙돼서 그 기구가 확대되면서 5.11 연구단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거를 전부 다 변조해라. 그 순간부터는 5.18에 관한 모든 거는 비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에 접근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이 관계자 외에는 절대 접근을 은금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변조 작업에 들어가고 그 행위는 기자 여러분들이 뭐 상상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비유를 하신다면은 진시황의 분석정리에 해당되는 만큼 완벽하게 저희들이 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조 행위가 오늘날 39년 동안 5.18을 이궁 속에 빠뜨린 거다. 그렇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가장 그게 관심 있게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5.11은 왜 5.11? 아, 5.11. 그건 뭐 말씀드리기도 우선이죠. 5월 11일 날 그 기구가 탄생이 돼서 5월 1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언론인들 중에 이제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아, 그것도 정확히 아까 관여를 그 일에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 그건 정확한 숫자를 제가 근무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닌 것은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행위는 있었는데 시식이 맥부다 뭐 이런 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아니, 그 소각한 시신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저는 숫자는 보고서에다 넣지 않고요.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식 화장터에서는 가스나 전기를 사용합니다. 한 시신을 완전 소각하려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통합병원을 개조한 그 당시 때 사용한 연료는 제가 보기에 아마 방카시우 정도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방카시우는 한 500도 이상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를 집어넣고 소각을 했다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럼 하루에 한 20구? 10일 동안 한 200구 정도는 하지 않겠나 하는 제 추측입니다. 이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시신 소각을 했다면 한 200구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래도 그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다른 지역으로 수송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경향신문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김해 공항으로 시신이 옮겨졌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자님, 네, 잠깐만요, 선생님. 네, 흰옷 입은 기자님. 네, TBS의 이예진 기자입니다. 저는 조금 원론적인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참 오늘 많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큰 용기도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허장환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9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름이나 상황이나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직접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 긴 세월 동안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가난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의 연탄에 한 줌의 밀가루에 눈물 짓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5.11 연구단에서 달콤한 솜사탕을 저한테 제시를 하면서 그걸 삼키라고 그랬는데 저는 절대 안 삼켰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오지에서
네, 그 기자님들 질문은 다 이제 여기 한 분 계시네, 맨 앞에. 네, 저는 한겨레 신문의 이정규 기자입니다. 김용장 선생님께서 이제 성폭력, 공수대원들의 성폭력 첩보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보고를 하신 건지, 그리고 첩보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언론 보도된 건 많은데 그와 또 다른 어떤 첩보도 있었던 건지 어떤 식으로 이걸 파악했는지 궁금합니다. 한겨레 신문이십니까? 네. 역시 한겨레 신문답게 아주 you try to trap me. 아마 저를 골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는데요. 제가 그 당시 때 보고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 첩보 보고는 길게 쓰지 않아요. 어쩐 것은 뭐 2줄, 3줄입니다. 공수부대에 의해서 여성들이 섹슈얼 허레스먼트 혹은 섹슈얼 바이런스가 이루어졌다. 그렇게만 보고했습니다. 더 이상은 정보 보고서 첩보 보고에는 넣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선생님 짧게 질문을 해주실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왜 그 콩깍지에서 튀어나왔느냐, 그걸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하고는 아무런 아껴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상도에서 출생을 했고 저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제가 그 광주애를 갖고 또 이렇게 콩깍지에서 튀어나오다시피 이단적인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70년 초에 70년 정확한 날짜가 5월 8일부로 그 당시 보안사령부하고 중앙정보부가 경쟁적으로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고 박 대통령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사항이 딱 2가지 있었습니다. 간밤에 북계군의 동정이 좀 이상하다 하면 벌떡 일어나셨고, 또 하나는 그때 그분들이 이제 외말로 했어요. 직접 내가 실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인용하겠습니다. 김재규 씨나 보안사령관이, 그때 김재규 씨가 보안사령관이죠. 기무라 다이쪼 선생께서, 다이쪼가 밤중에 좀 화장실을 좀 했습니다. 이러면 벌떡 일어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김대중 씨 동향이 좀 이상하다. 뭔 특이사항이 있다. 이래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중앙정보부하고 보안사는 항상 정부의 경쟁적인 대립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합동 공작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KT 공작입니다. 김대중 씨의 K하고 T는 눈치챌까 싶어가지고 T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특수 교육을 받은 요원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 고향인 하이도를 중심으로 전남북 일대 김대중 씨의 연고선 접촉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조난하고 체킹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때 김대중 씨 보좌관 하셨던 권노갑 씨 같은 분은 제가 잡으러도 안 갔는데 그분 집 근처면 제가 가면 바다마 바람으로 막 뒷담을 넘어서 도망가고 나중에 저하고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김대중 씨 연고선을 추적한 그 와중 속에서 광주 사건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제가 광주를 갔었고, 또 이학봉 씨나 허삼수 씨나 허화평 씨하고 저 개인적인 상당한 무슨 연계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실세로 제가 인정을 받고 연관장교가 가야 되는 그 직급인 특명반의 부장으로 제가 가게 됩니다. 자,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은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분이 좀 지루하신다는 얘기. 네, 감사합니다. 끝맺겠습니다. 선생님 짧게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김종배 의원님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송갑석 최경원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선생님 좀 밝혀주십시오. 소속하고 함자를. 저는 38년 전에 제가 고향이 광주입니다.
서울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친구한테 전화가 오기를 야 영전아, 지금 광주는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 무지막지하게 내려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쫓겨서 총을 가지고 총 7탄까지 가지고 집에서 지금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발사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긴박한 속에서 제가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만 났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때 숨졌던 지금도 아픔을 갖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잠깐 묵념이라도 한번 하고 했어야 되는데 끝나고 한번 해주시기를 사회적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이 두 분이 계시구만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때 그 정치적인 분위기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 집행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사형 무기징역을 받았던 분을 제가 사형으로 바꾸고 이 홍남순 변호사님한테 제가 인생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인데 무기로 제가 바꿨습니다. 혹여나 집행해버릴까 싶어서 그때 당시에 억울하게 무기인데 사형으로 바꾼 분하고 또 저쪽에 또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오늘 두 분 여러분들이 뵙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우리 김종배 김종배 의원님하고 저기 윤석루 군입니다. 그 당시에 자 말씀을 좀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압축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도 눈물이 나올 지경인데요. 다 거두고 그러나 지난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반성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모두가 막 그렇게 휘저어서 잡아갔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이 호주머니에 신분증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화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화독으로.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지금 몇백이라고 그러시는데 몇 천이 된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 광주라는 그런 슬픔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입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김용진 선생님께서 질문하면 답변하시겠다 그랬는데 기자분들이 질문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강계리 기자께서 성폭력 문제 언급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17명을 확인했다. 규모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엄군, 하나는 수사관. 수사관들도 여성들에게 헤래스먼트 정도가 아니라 폭력 이런 것들을 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그 당시의 모습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광주 교도소 이른바 습격 사건. 두 가지 전두환 측에서는 시민군들이 교도소 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해서 그렇게 알려지고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외부로 시민군들이 이동하는 담양으로 외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교도소 측에서 총을 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는 성폭력 희생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그 성폭력 공수부대 요원들에 의해서 자행된 성폭력은 제 보고서에 숫자는 적혀있지 않았고요.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만 제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습격 사건은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제3공수부대가 광주교도소에 주둔해 있었는데요. 이 시위대들이 외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광주에 이런 데모가 났으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고 전라북도 전주나
그 외의 지역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사살을 당했는데요. 그 차가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를 보면 그 간단합니다. 그 사살당한 그 기사들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외곽으로 나가려는 그 방향이었고, 교도소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교도소를 습격하려면은 2~3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 한 대에 2명, 3명 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100명 이상이 아마 들어와야 교도소를 점령하지 않겠습니까? 100명 가지고도 안 됩니다. 거기는 성곽입니다. 선배님, 내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니까 제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있은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광주교도소는 방호 목적의 계엄군 주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 교도소에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그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철수하면서 연행해온 176명의 시민군들이 광주 교도소 창고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수사관 8명을 데리고 그 연행자들에 대한 분류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이틀간 주둔했습니다. 2층 그 보안과 사무실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이 방호 목적의 계엄군 주둔이 아니다, 교도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다 하는 확인한 증거는 제가 그 분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무심코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석식 시간이 됐는데 계엄군들이 수감자들하고 전투 식량, 그러니까 감방하고 죄수들이 먹는 식량하고 이렇게 밥하고 바꿔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 이상한 현상이다. 방호 목적으로 계엄군이 주둔했다면 교도소에서 숙식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밥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엄군들이 전투 식량을 먹고 있었고, 그 전투 식량에 식상해 놓으니까 죄수들 밥하고 이렇게 바꿔 먹고 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도소 보안과장을 부르니까, 교도소장을 부르니까 교도소장이 외부에 출타 중이다. 뭐 출타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몰랐는데 처음엔 출타 중이다. 그래서 최고 담당자를 오라 그래라 했더니 보안과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언쟁이 있다 보니까 그 성격이 과격한 그 무술 유단자가, 저희 그 수사관이 그 보안과장을 좀 이렇게 후타를 좀 했어요. 이제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는데, 교도소장 입회하에 전 교도소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받았습니다. 현황을. 그런데 자기들은 법무부로부터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지시도 받지도 못했고, 다시 말해서 불청객이다. 그래서 그 수감자들 중에는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직권으로 석방시켜줬습니다. 거기에 수감된 대부분의 176명의 인원들은 광주에 유학을 하고 있는 순천 인근의 그 담양 이쪽에 그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초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를 어떻게 습격을 했으며, 또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는 교도소를 습격하기 위해서는 큰 또랑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또랑으로 교도소를 습격할 수 있는 차량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도소를 습격하기 위해서 방어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지형적인 정황 증거입니다. 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특수 임무를 수행받는데, 교도소에 주둔 중인, 그 수감 중인 좌익수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사부를 여차하면은 그 좌익수들을 없애버려라 하는 제가 그 모종의 지시를 수사부국장으로부터 받는데, 제가 그런 중간에 그걸 체킹하는 전화가 왔길래 그런 위험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폭도가 교도소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계엄군은 교도소 방어 목적이 전혀 아니고 노루목 차단 목적이었습니다.
시외곽으로 도피하려는 광주 시민들을 외곽으로 광주 시내 이 정보가 파급되지 않도록 차단 목적에서 시외곽을 차단하는 목적에서 사살하고 또 방어하고 저지하고 그랬습니다. 절대 교도소 방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느 순간에 가서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아까 김용장 선생님의 차량의 방향, 그 다음에 인원, 그 다음에 지금 허장원 선생님 말씀하신 교도소 방어가 아니라 외부 나가는 거 차단용 진주였다 하는 두 증언을 결합하면 그때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선생이었다가 시위로 이제 광주 사무대 영창에서 1년 4개월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카톨릭 센터 신부나 지금 아까 말씀해서 보니까 25일경에 장성재를 넘어서 김제 입구까지 전주까지 들어오려고 광주 시위대들 폭도들이 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광주에서 감옥 생활할 때도 보면은 그 김제나 상무대 장성 깔딱고개를 넘어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각에 나온 사람은 거의 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사살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그 경향신문에도 나오지만 50 전사에 보면은 계엄군이 5.17 그때까지는 광주는 별로 심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전주가 더 심하게, 그 5월 16일 날 시위가 가장 강렬하게 일어난 게 전주니까 전주를 타격 목표로 하고 그 7공수가 전북대를 치면서 제일 먼저 사망자가 나온 게 이세종 여사란 말입니다. 7공수가 광주로 갈 때. 그 당시 지금 근데 여기는 광주에만 밝혀지고 전남북 계엄분소 사령관인 소준지였는데 전북 지역이나 그쪽에 나온 거는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 당시 그 일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나 다시 돌아가던 길목에서 사살된 사람이 있는지 그거 한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보안사령부의 목표는 광주였습니다. 전라남북도 북도가 아니고 전라남도입니다. 이미 왁구가 딱 짜여져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를 타격한다. 그래서 사전에 김대중 씨를 구속시키고 계엄이 확대되기 전에 벌써 김대중 씨는 중앙정부 유치장에 저희들이 유치를 시켜놓고 거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하던 중에 2시간이 넘어가는 기자회견은 처음 내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장 선생님, 허장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홍기섭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청을 해주신 이 두 분을 초청해 주신 5.18 재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당이긴 하지만 우리 박광원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지도부께서 초반에 이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또 굉장히 빠르고 큰 결단을 해주셔서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저 건너편 큰 자리에서 똑같은 이 공간에서 5.18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망언이 터져 나왔고, 이제 5월 달에 이곳에서 또 새로운 진실을 향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특히 기자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몰랐던 진실을 많이 알았던 순간이고 또 새로운 진실 때문에 새로운 의문이 많이 생긴 날이기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이 두 분께서 광주에도 계시면서 또 서울에서도 기자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제는 기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용기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남아 계시는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송갑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장환 선생님이 귀신보다 무서운 가난이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무슨 말이 생각났냐면 독립운동하면 3대가 어렵고 한다는 얘기가 생각인데 정의의 편에 서면은 사실 귀찮고 어려운 일이 따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분들을 늘 평가하게 되고 할 것입니다. 우리 김용장, 허장환 두 분 선생님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